안녕하십니까, 시골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사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 사건입니다. 오후 3시 30분경 119로 다급한 전화가 들어옵니다. 사건이 빨리 좀 와주세요. 신고자는 그 사망하신 분의 사돈이었습니다. 현장을 최초로 목격한 건 신고자의 딸이었고요. 그러니까 사망자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가 혼자 사는 시어머니에게 반찬과 사골국을 가져다 드리려고 친정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이때 친정어머니는 차에 계셨고 주차장에 며느리가 얼른 아파트에 올라가서 가져다 드리고 내려오겠다라고 올라갔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차에 계셨다는 것. 그렇게 며느리가 시어머니 집에 올라갔는데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답이 없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는 어머니가 외출하셨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문을 열었더니 또 시어머니의 신발이 현관에 나란히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방에서 주무시나 보다, 깊이 잠드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안방문을 열었는데 섬뜩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온 방이 피투성이었고 난장판이었습니다. 안방이. 혼비백산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생사를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친정엄마에게 신고를 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왜 며느리가 신고를 하지 않고 친정엄마가 신고를 했는가? 며느리는 차에 휴대전화를 두고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마주했을 때 며느리가 집에 있는 집전화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기가 항상 그 자리에 있던 전화기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시 내려왔던 것이죠. 경찰이 출동하게 됩니다. 아파트는 15층짜리 건물이었고 사건 현장 13층이었고요. 며느리가 열쇠를 열고 들어갔다 그랬으면 범인은 열쇠를 이용해서 밖에서 문을 잠그고 도주한 것이죠. 피해자는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 문 옆에 쓰러져서 사망해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는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가운데에 보면은 중간쯤에 우리들 키높이쯤에 뚫려 있는 도어뷰, 볼록렌즈가 있죠. 밖을 볼 수 있는 그 도어뷰에 화장지를 이용해서 누군가가 막아놨습니다. 붙여놨습니다. 화장지를. 누가 안을 들여다볼까 봐 막은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거실이 있었는데 일부러 치운 느낌이 딱 들었다는 것이죠.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뭔가 싸하고 서늘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건 현장으로 보이는 안방은 더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방이 물바다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사를 하기 위해서 방 안으로 들어설 때 발 아래가 찰랑찰랑 물이 찰랑거릴 정도로 물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망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침대 시트, 이불복까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는 것이죠. 피해자의 혈흔과 뒤섞여서 이 물이 붉은 핏물바다가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화장실에는 세숫대야가 있었고 그 세숫대야 손잡이 부분에 피해자의 혈흔이 나온 것으로 보았을 때 범인이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서 직접 현장에 갖다 부은 것이 아닌가 추정했습니다. 이상하죠. 안방에는 물이 찰랑찰랑 거릴 정도로 부어놓고 거실은 깨끗하고 물이 없다. 범죄 현장에 물이 많이 흘러있는 경우는 주방 등에서 물을 사용하고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범인이 도망친 경우 이럴 때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이 현장은 안방까지 일부러 물을 퍼다가 날랐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또 그것으로 범행 현장에 아주 오래 머물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집 전화기가 항상 있던 자리에 없었다는 것. 그것도 이상하죠. 휴대폰도 아니고. 사망한 시어머니는 할머니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어떻게 사망하시게 된 것일까요? 후두 머리 뒤쪽에 둔기에 의한 상처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새끼 손가락도 부러지면서 뼈가 완전히 돌출된 상태였다고 해요. 방어흔으로 생각되죠. 아마도 이렇게 막다가 여러 차례 범인의 공격이 계속되니까 그것을 막아보려고 본능적으로 손이 올라갔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새끼손가락이 범행 도구는 범인이 가져갔는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거실이 깨끗하게 정리된 것을 보면 자신의 흔적을 하나하나 감쪽같이 치운 것이 아닌가. 실제 감식 결과 범인의 것으로 추정될 만한 지문이나 족적, DNA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범인이 흔적을 지우려고 정성껏, 정성을 다해서 청소를 해놓은 것입니다.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말이죠. 거실 구석에서 할머니의 휴대전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이상합니다. 휴대폰이 무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어르신들 무음으로 설정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무음입니다. 범인이 설정을 바꿨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죠. 감식을 하게 됩니다. 휴대폰. 그랬더니 고무장갑, 흔히 나옵니다. 범인이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탐문 수사를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원한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교회에 다니시는 것 말고, 교회를 가기 위해서 나가시는 것 말고는 다니시는 곳도 없다고 합니다. 성격도 굉장히 점잖으셨고 누구에게 원망을 살 만한 그런 분이 아니다. 또 소박하고 검소하게 사시는 분이라서 금전적인 관계로 다툼도 없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반찬을 해다 드릴 정도로 정기적으로 들여다볼 정도로 상당히 좋았다. 이제 할머니 집 방문자를 확인해 봅니다. 범행 시간을 추정해서 할머니 집을 방문한 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피해자가 사망하기 3일 전 1월 31일입니다. 할머니 집에 다녀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주 만났던 지인. 그날 저녁 6시 무렵에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배웅을 해주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잘 가시라고. 그리고 다음날 친구들 모임이 있었는데 이 할머니께서는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로 피해자 할머니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방문자가 더 이상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적어도 1월 31일 저녁 6시 이후에 범행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죠. 범행 추정 시간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파트 CCTV를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지만 이 아파트가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CCTV가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외에는 없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그마저도 화질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식별이 불가능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최대한 오고 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파악했는데 수상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포착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경찰들은 일단 아파트 주민분들을 상대로 꼼꼼히 탐문을 하게 됩니다. 혹시나 그 시간에 이상한 걸 보거나 들은 게 없는지 탐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할머니와 같은 라인에 살던 한 주민이 뜻밖의 제보를 한 가지 합니다. 사건이 있던 31일 밤 10시쯤에 이웃집 여성이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복도를 왔다 갔다 했다. 그 제보를 처음에 받고 경찰 내심 좀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휴대전화에서 고무장갑 흔히 나왔다라는 것은 경찰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고무장갑을 끼고 왔다 갔다 했다.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만나봅니다. 그날 밤 뭐 하셨는가? 고무장갑 끼고 밤새 복도를 왔다 갔다 했다는데 뭐 하셨는가? 그랬더니 저 분리수거 했는데요. 그래서 경찰 혹시나 해서 양해를 구하고 집안에 그 고무장갑을 끼고 왔다 갔다 하신 그분 집안에 루미놀 검사를 해봅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CCTV에 분리수거하는 장면은 찍혀 있었다고 하네요. 두 번째, 탐문 중 그 피해자 할머니 바로 옆집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아파트 내에서 아주 유명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부부는 술만 마시면 다투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새벽 시간에도 소음이 심했고요. 그 일로 사망하신 할머니와도 몇 번 언성이 오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시끄럽게 해가지고. 하지만 사건이 있던 그 당시 부부는 평일이었기 때문에 별일 없이 퇴근하고 다음 날도 뭐 별일 없이 출근했다고 합니다. 부부가 다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조심스럽게 이 경찰 루미놀 검사 그대에게도 실시하게 됩니다.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들어주셨다. 하지만 이때 루미놀 검사 반응을 보고
수사 팀원들이 경악을 했다고 합니다. 온 집안이 그냥 번쩍번쩍. 화장실뿐만 아니라 거실, 부엌 할 것 없이 집안 전체에서 반짝반짝. 아, 큰일 났다. 이것은 다른 사건과도 연관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집에서 피해자 할머니의 DNA도 나와야 하죠. 피가 할머니 피라야 맞죠? 그런데 없었다고 하네요. 전부 반짝반짝은 그 부부의 혈흔이었다고 합니다. 평소 부부싸움을 워낙 과격하게 해가지고 그 부부의 피들이 집안 곳곳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부부싸움을 하면 피가 온 집안에 그냥. 어쨌든 그 댁은 사건과는 무관한 집이었습니다. 경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사건이 집안에서 벌어졌으니 집안에 분명 뭔가가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가 범인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러자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집에 가장 명확하게 남아있는 것은 혈흔이죠. 범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곳은 안방으로 보였지만 분명히 여기서 첫 공격이 일어나진 않았을 것이다. 손님이 왔다고 해서 누군가가 왔다고 해서 안방으로 데려가진 않죠. 보통 거실이라든지 이쪽에서 손님을 맞이하게 되죠. 혈흔, 범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곳은 안방으로 보였지만 분명히 여기서 첫 공격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동선을 파악하게 되면 범인을 추정할 만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어디에서 처음 공격을 받았는가. 피해자는 앉아 있었는가 서 있었는가. 검증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짚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는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형사님들은 국내 혈흔 전문가, 혈흔 분석의 1인자를 모셔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립과학연구원의 1인자 서영일 연구관님을 모셔왔다고 하네요. 이분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혈흔 형태 분석가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 안방을 제외한 다른 곳, 거실이나 주방에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죠. 먼저 혈흔의 경계를 찾기 위해서 분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현장 전체의 혈흔을 찾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마지막을 종착 지점으로 한 다음에 혈흔을 역으로 따라가면서 확인하고 추적한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거실 TV와 냉장고 사이에 위치한 탁자 근방에서 아주 소량의 혈흔이 발견됩니다. 그 혈흔을 분석한 결과 정지 이탈 혈흔으로 추정되었다고 하네요. 정지 이탈 혈흔이란 피해자가 방어하는 과정에서 범인의 공격이 갑자기 잠시 멈췄을 때, 순간 멈췄을 때, 이때 관성의 원리에 의해서 혈액이 이탈되어서 생성되는 혈흔이라고 합니다. 이 혈흔을 찾으면 처음 공격한 그 시점, 첫 공격이 시작된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사팀은 혈흔이 어디까지 형성되어 있었는지 집안 전체를 조사하게 되죠. 그랬더니 거실 TV와 냉장고 사이에 위치한 탁자 부분에서 피 묻은 범행 도구에 의해서 2회 이상 가격당한 것으로 나옵니다. 피해자는 안방으로 범인을 피해서 도망가는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한 머리가 안방 문에 한번 부딪히게 되고 다시 안방 출입문을 등지고 주저앉게 됩니다. 이때 수회 이상의 가격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안방 문이 닫힌 상태에서 침대 앞쪽 벽면, 구석에 쓰러진 피해자는 범행 도구에 의해서 수치 아래 또는 수십 회가량의 가격을 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가격을 당한 후에 피해자는 다시 침대 쪽으로 범인에 의해서 옮겨졌거나 또는 스스로 이동해서 누웠던 것입니다. 이제 혈흔 분석으로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집안 내부 구조를 보게 되면 거실과 주방이 트인 곳이라서 탁자 주변에서 범행이 발생했다면 주방에 있는 물건들로 하여금 급히 범인은 정리를 하려 했겠죠. 경찰들 다시 주방을 한번 싹 뒤지게 됩니다.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게 경찰들과 과수대가 거실과 주방을 이잡듯이 뒤지고 있던 가운데 부엌 찬장, 싱크대 위쪽을 수색하던 경찰이 다급하게 외치게 됩니다. 여기 좀 보십시오. 일회용 비닐 랩이었습니다. 종이관에 돌돌 말려있는. 그런데 그 통 안쪽을 들여다보니까 피가 묻어 있습니다.
아마도 범행 후에 범행 도구를 이 랩으로 챙겨서 나갔을 걸로 추정되죠. 그때 묻지 않았을까. 하지만 범인이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다며 또 장갑은 외에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혈흔이 묻은 곳에서 희미한 쪽지문이 하나 발견됩니다. 혈흔 없이 지문이 나왔다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느라고 생긴 지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혈흔이 묻은 상태에서 만졌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 쪽지문으로 이제 비슷한 지문을 가진 사람들을 쭉 뽑아냅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중 한 명. 그 한 명은 사건 현장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성이었고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박 씨. 이제 경찰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쪽지문이 찍혔던 그 혈흔이 사망한 피해자와 일치한다는 DNA 결과 통지를 받아야만 하죠. 경찰은 국과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이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르기는 하지만 만나보자. 만났을 때 눈빛이 흔들리는지 아닌지 확인이라도 해보자 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박 씨 당시 아주 침착했다고 합니다. 경찰인데 물어볼 것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주 차분한 표정과 음성으로 지금 교육 중이니까 잠시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렇게 약 30분 정도 강의를 하고 나옵니다. 박 씨에게 임의 동행을 하자고 합니다. 그때도 순순하게 응했다고 합니다.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 할머니를 혹시 아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전혀 모르는 사이다. 보험회사에서 많이들 나눠주는 판촉물과 동일한 제품이었죠. 이 랩. 서로 안다라고 말을 했다면 수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정말 당당하게 자기는 할머니를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딱 잡아 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에 가겠어요. 네. 경찰은 그대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국과수 결과도 안 나왔고 사실 체포가 아니죠. 특별한 증거로 활용할 만한 것도 없다면 보내줄 수밖에 없죠. 이 임의동행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들에 대해서 승낙을 얻어서 잠깐 연행하는 그런 처분이죠. DNA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박 씨를 상대로 수사를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범인이라면 이후에 도주를 하던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겠죠. 또 범행 도구를 숨길 수도 있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박 씨가 집으로 돌아간 시간이 8시쯤이었는데 경찰 밤새 박 씨 집 앞에서 잠복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낮 12시쯤 박 씨가 움직입니다. 양손에 쇼핑백을 가득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 쇼핑백 안에 대체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도주를 하려고 짐을 싼 건지 아니면 범행 도구를 버리려고 가지고 나온 것인지 정말 궁금하죠. 경찰은 박 씨의 차를 따라 붙습니다. 박 씨가 혹시라도 뭔가를 어딘가에 버린다면 바로 수거해 오려고 따라 붙었겠죠. 그때 마침 동료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검사 결과 피해자 할머니의 혈흔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일회용 랩의 안쪽 혈흔이 할머니의 혈흔이었던 것이죠. 결국 박 씨는 할머니의 혈흔이 묻은 손으로 랩을 만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쓸고 닦고 했으면서 남겼죠. 경찰은 박 씨 차 앞을 막아서고 연행하게 됩니다. 이때 당신을 살인 피의자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갑을 채우는데 차분하게 체념한 얼굴로 가만히 있었다고 하네요. 쇼핑백 궁금하죠.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열어봤더니 아주 진한 섬유 유연제 냄새가 확 풍겼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에 입었던 옷들을 깨끗하게 세탁해서 집에 보관을 하다가 경찰이 찾아오는 등 수사망이 좁혀지니까 아마도 버리려고 가지고 나왔던 것이겠죠. 이때 혈흔이 묻은 옷은 세탁해도 100배로 희석이 되어도 혈흔은 반응이 나온다고 합니다. 세탁해봐야 꽝이라는 거. 어쨌든 쇼핑백에 들어있던 의류에서도 혈흔 반응이 나왔고 박 씨 차의 시트, 핸들에서도 피해자의 DNA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잡혀온 박 씨는 처음에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밤까지, 그날 밤까지, 낮에 12시쯤에 잡혔죠. 그날 밤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더니 첫마디가 저희 오빠 좀 불러주세요. 경찰 불러줍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 모르니까 경찰 입회 하에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때 박 씨가 한 말은 신변정리였습니다. 오빠에게 내 앞으로 3천만 원 정도 빚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내 파산 신청을 해달라 라고 오빠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박 씨, 이 박 씨의 어머니, 이 어머니는 피해자 할머니와 친구 사이라고 합니다. 내 엄마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 씨의 어머니가 예전에 피해자 할머니와 같은 아파트에 살아서 서로 종종 왕래하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박 씨 사이에 일면식은 있었고요. 하지만 박 씨 최근에 빚이 불어난 데다가 암 진단까지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그 아파트를 찾아갔다고 주장을 합니다. 주장입니다. 대부분 사람을 해친 범인들은 이때쯤 소설을 쓰죠. 우발적이었다로 몰고 가야 형이 낮아지니까요. 어쨌든 그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배회하고 있었는데 박 씨를 마침 피해자가 보게 되었고, 너 왜 거기서 그러고 있니? 이리 와라. 우리 집에 가자. 차라도 한잔 하고 가라. 라고 해서 할머니를 따라서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할머니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에 탁자 위에 있던 현금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손을 댔다. 가지려고 했는데 할머니한테 딱 들켰다. 그래서 범행을 하게 됐다. 우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등등 훈계를 하시더라. 또 너희 어머니한테 이야기하겠다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도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선반에 있던 돌로 내리쳤다라고 진술합니다. 주장합니다. 할머니를 돌로 그렇게 여러 번 내리쳤는데도 바로 돌아가시지 않고 할머니가 계속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듣기 싫어서 저체온증으로 빨리 돌아가시라고 물을 가져다가 계속 부었다. 그럼 집안의 유선 전화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혹시나 할머니가 깨어나가지고 신고를 할까봐 안방에 있던 유선 전화를 빼가지고 거실 서랍장 안에 넣어두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할머니가 깨어나실 수도 있으니까 저체온증으로 빨리 어떻게 되라고 물을 계속해서 퍼날라서 틈틈이 부었다는 것입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한겨울. 그리고는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밤새 거실 청소도 합니다. 그때 전화기도 숨겨놓은 것이죠. 그렇게 할머니 돌아가신 거 확인하고 나서 랩을 뜯어서 범행 둔기를 담아서 도망을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박 씨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날 CCTV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찍혀 있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구분은 됩니다. 빨간 박 씨의 차가 오후 4시 20분쯤에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10층에서 내립니다. 13층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10층에서 내려서 움직이죠. 20분 동안 머물다가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계단으로 올라가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계획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또 있습니다. 사건 며칠 전 찾아가서 2번 이 아파트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답사를 미리 했던 것이죠. 이때는 6시 10분에 아파트 외부 갓길에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는 경비실 뒤편으로 들어가고 계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사는 층으로 들어가고 나옵니다. 사건 당일에도 새벽까지 그 집에 있으면서 범행을 하고 다시 아파트를 걸어서 빠져나왔죠. 저녁 6시 10분에 베이지색 패딩 차림으로 올라가서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있었습니다. 3시에 나왔습니다. 사건 현장에 9시간 머물렀습니다. 처음에 CCTV 확인할 때만 해도 경찰은 31일 날 바로 그날 범행이 이루어져서 그날 사망하신 줄 알았죠.
하지만 실제 사망한 것은 다음 날인 2월 1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추운 날 9시간 동안 고통 속에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사전 답사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다른 사람인 척 CCTV를 피해서 걸어 올라가고 또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무려 9시간 동안 현장에 머무르고 우발적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죠. 이에 대해서 박 씨는 처음 방문했을 때는 내 삶을 정리하려고 배회를 했고 두 번째 올라갔을 때는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금방 내려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옷을 갈아입고 다시 아파트로 갔는데 그때 할머니를 만났다. 이 우연히 만났다라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할머니한테 돈이 좀 있을 거다라는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정말 어머니를 잘 챙긴다. 그리고 수시로 용돈을 드린다. 네,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탁자 위에 있던 현금 봉투도 사건 전에 아드님이 용돈으로 쓰시라고 3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드렸던 걸 사용하지 않으시고 탁자 위에 올려두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확인된 것은 그 30만 원과 할머니가 평소 목에 차고 다니서 목에 걸고 다니던 그 십자가 목걸이를 훔쳐서 이미 팔아 썼다고 합니다. 그거 다 합쳐봐야 56만 원 정도였다고 하네요. 박 씨의 판결 강도살인 혐의이죠. 25년형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서글픈 사건이죠. 어머니의 친구. 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